백색 소음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두 분을 봐 여유롭잖아. 소문은 보시는 아니 입장이잖아요. 봐. 중요한 거는 긁지 않게 하는 건데. 교수님 너무 여유로우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상하다. 제가 야간 근무를 할 때 안 자는 아기가 있어가지고 백색 소음을 들려줬더니 잠을 되게 잘 잤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나 뭐 이런 데도 백색 소음 어플이 또 따로 만들어질 만큼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네네. 백색 소음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백색 소음이라 하면은 아기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시끄러운 소리라든지 전기 청소기 소리라든지 비가 막 쏟아지는 소리라든지 오히려 그런 소리가 이렇게 막 들릴 때는 잠을 막 자게끔 하고 다시 깨기도 하는, 잠을 잘 수 있게 유도하는 의미 없는 이제 소리들을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 백색 소음이 도움이 된다는 문헌들은 많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틀어놓고 자면은 괜찮나 또 그런 걱정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볼 때 처음 잠을 잘 때만 백색 소음이 이렇게 도움이 되지 그걸 밤새도록 틀어놓고 자는 거는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음 자체는 우리가 잠자는 데는 빛이 없어야 되겠고요. 조용한 데서 자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그거를 처음 잘 때 애기들 잠을 유도하는 도구로서 잠시 쓰는 거는 좋지만은 너무 길게 사용한다든지 밤새도록 사용한다든지는 권고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병원에 그 하루 내내 틀어놓으시는 어머님들께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걸 틀어놓기 때문에 아기의 수면이 그렇게 교육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굳이 백색 소음이 늘상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처음에 잘 때 조금 틀어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없애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런 백색 소음이 혹시 아기 청력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되진 않는지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거는 뭐 소음의 데시벨에 따라서 좀 틀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로 놓고 유도하다가 아기가 잠들면 끊어주거나 요즘에는 자동으로 짧게 백색 소음이 있고 끊어지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대략 뭐 처음 한 30분 정도 사용하는 거는 제 생각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얼굴을 막 긁거나 몸을 긁으면서 자는 애들이 많은데요. 네. 혹시 이런 거는 어떤지? 네, 잘 때 아이들이 이제 몸을 많이 긁는다든지 특별히 아토피가 있는 애기들한테서 심해서 제대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중요한 거는 사실 긁지 않게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뭐 손에다가 우리가 번거지 장갑처럼 씌우기도 하고 팔을 좀 묶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애들이 많이 긁을 때는 얘가 혹시 아토피 같은 것이 꽤 심하지 않는가 내지는 땀이 자꾸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닌지 봐줘야 돼서요. 많이 긁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토피 여부를 꼭 봐줘야 되겠고 아니면 두드러기가 밤에 난다든지 그런 거 있는지 봐줘야 되겠고요. 아니면은 지금 너무 더운 것이 아닌지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자면서 긁고 심하게 돼서 상처가 나고 실제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요. 자기 손을 너무 빨아가지고 퉁퉁 붓기도 한다.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되겠습니다. 아기들 중에도 특히 잠을 잘 때 소변을 좀 자주 보는 아기들이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게 또 수면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지. 네, 우리 야뇨증 때문에 오는 아기들도 많은데 우리가 야뇨증이 1차성 야뇨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원인이 뭔지 잘 모른다 그런 경우가 있고 2차성 야뇨증 그래가지고 원인이 있어서 소변줄기에 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싸게 되는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야뇨증이다. 보통은 길게는 뭐 7살까지도 보지만은 만 5살이 넘었는데도 매일 밤 잠자리를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오줌 싸는 걸 얘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아기들이요. 1차성 야뇨증도 있지만은 2차성 야뇨증이 상당히 많은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기들이 대략 2세부터 자라나는 임파선 조직에 의한 편도선 및 아데노이드 비대에 의한 야뇨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요. 편도선이나 아데노이드가 큰 게 왜 소변 싸는 거랑 연관이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 어머니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왜 같이 연관이 되냐 하면 편도선이나 아데노이드가 크면은요. 잘 때 숨이 자주 막히거든요. 숨쉬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우리 뇌는 3분 정도 산소가 없으면은 죽기 때문에 본인을 깨우게 돼요.
뇌의 깊은 연수에 호흡 중추가 있는데 일어나세요 하고 깨우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소변을 보는 거는 깨는 그런 반응과 아주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밤에 깨면은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막상 화장실을 가면은 그렇게 소변량이 많지도 않은데 내가 일어나서 소변을 봤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자다가 깨는 반응과 소변 보는 거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데노이드나 편도가 큰 아이들이 다 깨지는 못하고 밤만 깨면은 쉬를 해버리는 거예요. 편도선이나 아데노이드가 큰 비대증 아이들한테서 2차성 야뇨증이 많습니다. 얘가 오줌을 3살 넘어서 잘 가렸는데 5살, 6살 됐는데 얘가 왜 갑자기 오줌을 싸는지 몰라요. 그런 경우들 봤을 때는 얘가 혹시 코를 곤다면은 편도선이나 아데노이드가 커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봐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퇴행도 있어요. 동생이 갑자기 나게 되면 그 형아나 누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얘는 누구야? 나밖에 없었는데 보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 동생한테만 열심히 관심 가져주고 예뻐하는 거 보니까 나도 애기처럼 행동해야 되겠다 해서 퇴행하는 애기들도 있죠. 대개는 일시적이고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야뇨증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럼요. 야뇨증으로 오는 애기들이 많죠. 대개 그렇지만 야뇨증은요 수면 클리닉으로 먼저 오지는 않고 대부분 소아 신장 파트라든지 아니면 소아 비뇨기과 파트에 가서 먼저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변줄기에 염증이 없다든지 다른 원인이 없는데 애기들이 코를 자주 골고 잘 때 굉장히 많이 굴러다닌다,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잔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서 야뇨증이 새로 생겼다 할 때는 꼭 편도선이나 아데노이드 비대가 있는지 봐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야뇨증과 관련해서도 관련 질환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는 처음 접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많은 어머님들이 아기 재우는 자세에 대해서도 되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기 두상에 관련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다 보니까 엎드려 네. 재우는 경우가 많은데 재우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 건? 네, 또 중요한 질문인데요. 특히 아기가 예쁘게 이제 머리가 되는 것이 좋으니까 동그란 땡 그런 베개도 쓰기도 하고 시간마다 아이를 자세를 바꿔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사실 다 맞는 얘기긴 한데 중요한 거는 우리 목을 가누기 전까지 100일 전까지는 반드시 천장을 보고 자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 2개월에서 5개월 사이, 짧게는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는 아주 무서운 병이 있거든요. 그때 연구에서 보니까 천장을 보지 않고 옆으로 자거나 엎드려서 잔 아기들한테서 훨씬 더 많이 영아 돌연사라는 무서운 그런 병으로 인해서 아기를 잃는 경우들이 많은 거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 시기는 반드시 천장을 보고 애들을 재워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럼 우리 아기 머리가 납작해질 텐데요 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기가 깨있는 시간에 옆에서 보호자가 있을 때 옆으로 눕혀준다든지 엎어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많은 부부들이 늦게 자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기들도 늦게 자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냥 시간을 채워서 8시간만 자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무조건 10시 이전에 자는 걸 추천하시는지. 예, 실제로 잠자는 시간은 아기들 나이에 따라서 다 틀리죠. 신생아들은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자고 2살 정도 되면은 밤에는 한 12시간 정도, 낮에는 한 2시간 정도 자고 뭐 그렇게 틀린데요. 보통 청소년이 되기까지는 8시간 30분까지는 이제 자는 걸로 돼 있고요. 근데 가정에 따라서 사실은 올빼미 타입이 있고 종다리 타입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가장 늦게 자고 가장 조금 자는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생기는데요. 각 가정에서 본인들이 반드시 자야 될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기들한테서는요, 9시 이전에 자는 아이들이 훨씬 더 오래 자고 깊이 잔다라고 연구 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늦게 자도 늦게까지 자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또 그렇게 자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보면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친구들한테서 훨씬 행동 문제도 많고 우울증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24시간을 사는 거니까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는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수면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나이에 맞게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수면 교육에 대해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아기 잠재우는 것으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정말 크게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사실 잠을 잔다는 거는 아기 자체의 발달이라든지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실제로 아기들이 잘 자야지만 그 가정이 편안해요. 아기들이 못 자면은 되게 엄마들이 힘들어지고 엄마들이 힘들어지면 아빠들도 힘들어지거든요. 이 수면 교육은 말씀드린 대로 생애에 처음 하는 교육이기도 하고 또 평생에 본인의 습관으로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아기들한테 좋은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은 또 좋은 선물을 아기들한테 한 가지 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 교육이 잘 된 집 아기들이 더 잘 자고 더 잘 크고 아주 더 건강한 어린이로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앞으로 근무하다가 잠을 못 이루는 아기들이 있으면 가서 알려주고 싶어요.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